네, 2019년 법원직 이제 기출 우리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수가 많은 관계로 그래서 문법과 규정은 정답 해설서를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주요점 위주로만 빠르게 설명하고 독해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고전 문법이에요. 자, 고전 문법 예문을 주고 소화권이죠.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나요? 제 기본서 있죠? 자, 그래서 중세 근대 텍스트는 사실 낯선 걸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내부의 텍스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든가 소학원회라든가 용비어천가 이런 내에서 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죠. 공자이라고 써있네. 자, 이게 뭐냐 하면 1번 주격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체언에 받침이 있다면 요렇게 썼고요. 받침이 없죠. 공자 아래하죠. 이때는 이만 쓰는 거예요. 자, 음가 없는 이응을 넣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앞체언이 이로 끝났을 때는 주격조사를 쓰지 않았어요. 아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로주격이라고 하는데 주격조사에 붙이지 않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1번에 대한 부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요. 자, 니은을 보면 자, 여기서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라샤대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은이라고 했는데 여기 히읗 있죠. 이게 뭐냐면 흔이라는 조사는 없어요. 은이죠. 근데 살히읗이라는 히읗 종성체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자, 이렇게 히읗으로 끝나는 히읗 종성체언군이 있었습니다. 살도 거기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현대국어의 잔존현상이 살 더하기 고기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만들죠? 살고기예요, 살코기예요. 살코기로 만들죠? 그게 바로 현대에 남은 잔존현상이에요. 자,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머리가락이라고 그래요? 머리카락이죠? 그럼 역추론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도 예전에 뭐였을까? 머리 히읗. 그렇죠. 예, 요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에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앞부분의 부사어가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에 선 어마러미를 썼는데 현대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 어마러미가 없어요. 선 어마러미로 높임하는 건 현대국어에는 주격뿐입니다. 주체. 그래서 주체 높임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는 선 어마러미가 현대엔 없는데 이땐 있어서 자, 어떤 선 어마러미들이 있었냐? 삽, 짭, 쌉. 예, 요런 선 어마러미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인 잡이 요거 잡 요게 이 뒤에 있는 어미 앞에서 때에 따라 자오 이렇게 쓰였던 것이죠. 자, 밑에 있는 걸 순경음 비읍으로 쓸 때가 있었거든요. 뒤에가 모음일 때. 자, 그래서 뒤에가 모음이라 비읍 순경음이 여기 와서 오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입니다. 리을의 중세국어 시기에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을 쓰는 걸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발음은 아니고요. 표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된소리로 나중에 전환이 되는 거죠. 된소리 표기로, 쌍자음 표기로요. 자, 그래서 이때 어두자음군은 발음이 아니라 뭘로 존재했다? 표기로 존재했다. 자, 그 다음 2번이요. 자, 2번 문제는 띄어쓰기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만큼은 의존명사만큼과 조사만큼이 있습니다. 판단법을 보여줬죠? 아주 과도한 친절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얘가 없어도 우리 풀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의존명사일 때는 앞에서 뭐가 꾸며줘요? 관용어가. 자, 그 다음에 자, 조사일 때는 앞에 무엇이? 체언이. 자, 그러면 기억부터 니은까지 차례로, 미음까지 차례로 보면 자, 집에 도착하는 자, 관형사 형, 수식 받고 의존명사. 그 다음에 체언이네요. 자, 붙여야죠. 조사니까요. 느낀 관형사형이죠. 자, 요렇게 수식 받고 의존명사. 그 다음에 이것 체언이죠. 그래서 조사요. 그 다음에 들었을 띄고 관형사형이죠. 의존명사요. 자, 그래서 만큼과 뿌는 자, 앞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면 의존명사이니까 띄고 앞이 체언이면 조사니까 붙인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문제부터 5번까지 한 지문의 세트 유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푸는 팁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일행직은 요즘에는 뭐 많이 나봤자 2개짜리 세트? 문제 2개짜리? 예, 요 정도인데 지금 법원직이나 군무원이나 국회직을 보면 그쵸?
뭐야 이거 수능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개수의 문제를 3개나 4개짜리, 오늘 문제 풀 때 4개짜리도 있죠? 예, 그런 세트들이 있어요. 이럴 때 문제 푸는 방법은 지문보다 일단 발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발문이 뭘까요? 묻는 말. 선지까지는 아니야. 발문이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를 먼저 획득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이요. A부터 D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자, 그 다음 4번 보기를 참고할 때, 여러분 이거는요, 발문이 시켰어요. 뭘 참고하라고. 보기를. 그럼 이건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보다 뭘 먼저? 보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발문과 함께 얘도 봐주세요. 자, 그래서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해서 서술합니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누구 것일 수도 있고 서술자의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고르라고 했죠. 성격이 다른 거. 그러면 3대 1이거나 1대 3이거나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기호가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하면서 가야 돼? 서술자가 말했어? 아니면 인물의 생각이나 대사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논평, 서술자의 개입 찾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서술자, 같은 말로 편집자라고 하죠. 개입, 논평.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속담이요. 이런 건 미리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럼 3번과 4번을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밑줄 그은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대상이니까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지시하나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논평 없나 보고. 자, 그러면 장화홍련전입니다. 알면 당연히 어떨까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눈을 커리큘럼 안에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그래서 자, 필수 기본서 안에 다 넣기에는 뭐 1000페이지 만들 수는 없죠. 독해 기본서를. 그러면 1군 작품 독해 기본서에, 그 다음에 2군 작품은 문제에, 그리고 낯선 작품 같은 것들 모고에 이렇게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강사의 커리큘럼 따라갔을 때 필수 작품들은 빠지는 게 없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그치며 홍련 형제, 형제라고 말했지만 뭐예요? 자매죠? 이때는 형제라고도 말한 거지. 자, 그래서 장화홍련이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반공에 솟아가거늘 죽은 뒤네, 죽은 뒤야. 장화홍련 죽은 뒤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부사가 그 말을 들으니 낱낱이, 그래서 그 말이 분명하니 자기가 흉녀하게 속은 줄을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 이 벼슬 하는 사람이, 부사가 이제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혀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부사가 그 말을 들으니 낱낱이 이 말을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누가 한 말에? 흉녀가 한 말에. 그럼 흉녀가 누구겠어요? 계모요. 계모.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날이 새길 기다려서 배좌수의 부부를 부른다. 장화홍련 형제의 아버지와 계모를 불렀어요. 자, 다른 말은 묻지 아니하고 그 낙태한 것을 밥비 드리라 하여 살펴보니, 이게 장화가 무슨 누명을 쓰고 죽었죠? 와, 뭐야 이 표정. 몰라. 어떻게. 그럼 내가 여기서 장화홍련 전에 줄거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럴 수 있지. 이 전래동화 모르는 세대들 같으니라고. 아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모가 들어와서 첫 딸 장화가 임신했다. 천연대. 그러면서 집안 망신이니 조용히 이제 장화를 없애십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아버지가 그에 공조했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낙태한 걸 가져와 봐라. 장화가 사또 이거 알잖아. 억울하옵니다. 이거 귀신으로 나타나서. 자, 그래서 억울합니다.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거죠. 증거를 가져와라. 자, 그러자. 그럼 여러분 이거 대사죠? 대사. 논평 아니야. 대사. 밥비 드려라. 증거물을 가져와라. 그러니 살펴보니 그거 계모가 쥐 껍질 벗겨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나 또 옛날 얘기하고 있네 여기서. 자, 그다음 그래서 그 낙태한 것에 배를 가르라 했더니 쥐똥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아가 아니다. 자, 이거 밝혀냈어요. 자, 그다음 이를 보고 다 누구의 계략이었다. 흉녀의 흉계인 줄 알아. 그래서 저마다 꾸짖으며
장화 홍련 형제가 처참하게 죽음을 불쌍히 여겼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저의 무지무식하온 죄는 성주 처분에 있사오나 누가 말하는 걸까? 자, 비록 시골에 변변하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온들 어찌 사리와 채모를 모르리 있고 전실 장씨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사오매 부녀가 서로 위하여 세월을 보내옵더니 후사를 안이 돌보지 못하여 후처를 얻었습니다. 자, 누가 말하고 있나요? 배자수. 누구의 아빠? 장화홍련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 장화홍련의 아버지다. 자, 그러면 후처가 누굴까요? 흉녀. 그죠? 흉녀. 계모를 얻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ABC만 봐도 다른 사람 지칭하는 게 누구예요? 그쵸? B죠. 답 나왔네요. 지시 대상이 다른 것은 B. 자, 그 다음. 자, 그러다가 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그래서 과연 낙태한 것이 적시라오매 그때 당시에 자기가 계모에게 속을 때 자, 낙태한 게 맞는 줄 알고 미련한 제 소견에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대사죠? 이것도 대사. 자,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발문을 먼저 안 봤으면 신경이나 쓰겠어? 그쵸? 기호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하면서 가야 돼요. 지문을 두 번 읽지 않도록. 자, 그 다음 소첩. 자, 여러분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흉녀요. 흉녀가 자기 자신을 소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첩의 몸이 대대거적으로 문중쇠잔하고 가세탕폐하던 중 후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실의 양녀가 그쵸? 있사오되 그 행동거지가 아름다웠기에 아꼈죠. 친자식처럼. 거짓말하고 있죠? 그쵸? 이거에 대한 속담을 묻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나중에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오히려 문학일 땐 중간에 이런 속담 문제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장화홍련전을 다 아니까 다행이지. 아, 다 아는 작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흉녀가 거짓말하고 있죠. 뻔뻔하네 적반하장. 그쵸?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소설이면 그러다가 뒤를 보고 뭔가 진짜 줄거리를 깨달으면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중간에 안 푸는 거죠. 모르는 작품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저희 형제의 비밀한 말을 우연히 듣사온즉 이때 저희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슨 뜻도 있어요? 1인칭도 있지만 쥐들. 자, 제귀도 있잖아요. 제귀.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은 장화홍련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화홍련 형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것도 대사. 누구의 대사예요? 흉녀 대사. 흉녀가 막 억울하다는 거죠. 그죠? 재판에서. 그 다음 각설. 자, 됐고. 자, 이제 각설하고라는 것은 한편 뭐 이런 뜻을 가져요. 자, 그래서 배자수가 국가처분으로 흉녀를 능지처참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고 하지만 오히려 쾌한 것이 없어.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기분이 좋진 않죠. 배자수가. 그래서 늘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후처를 드립니다. 끝없이 결혼하는 배자수. 여러분 장화홍련전 뒤편은 모르죠. 그 뒤에. 그쵸? 아버지는 다시 장가를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아내 맞이하는 거 나오죠? 세 번째 아내에 대해서 향족 윤광호의 딸을 취하니 나이 18세요.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품 또한 온순하여 잠옷 숙녀더라. 이거 누구의 평가? 서술자의 평가. 얘가 답이죠. 나머지 다 대사였죠. 나머지는 인물의 말인데 서술자가 인물을 평가한 논평이 여기 있네. 자, 그래서 답은 리을인 거죠. 자, 우리 문제 3개 다 풀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배자수 하나, 나머지 흉녀.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자, 리을, 요거 논평.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6번. 6번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얘도 세트죠? 발문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비문학이었잖아요? 비문학이었으면 이게 전개 방식이 가장 적절한 거 먼저 보면 안 돼서인지. 근데 얘는 뭐예요? 문학이죠. 문학일 때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긍정 발문, 부정 발문을 가리지 말고 선지를 먼저 봅니다. 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뭐 위주로 보게 돼요? 내용 위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표특 선지는 미리 인지하지 않으면 전혀 판단치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획득을 해서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볼게요. 자, 여기서 펜터치. 1번 내면의식 서술. 2번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하면 1인칭이라는 얘기야. 1인칭인가? 근데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1인칭이라고 해서 늘 현정감이 사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1인칭인데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현장감이 살아? 안 살죠. 1인칭으로서 사건에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거지. 1인칭이 혼자 고뇌하고 있으면 현장감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끊어줘야 돼. 자, 그다음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한다? 그러면 등장인물이니까 1인칭인데 근데 이게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니까 1인칭 뭐여야 돼요? 관찰자여야 된다는 얘기고 4번 장면의 잦은 전환. 장면은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장면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2, 3번은 시점이네. 그럼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뭘 신경 써야 돼? 시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내면의식 위주의 서술이 있나 아니면 사건 위주인가 그거랑 시간과 공간이 이동할 때 그때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7번 보기가 들어갈 적절한 곳은 여러분 배치죠. 여러분 이거 신경 쓰고 있으면 다른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 이거는 이따 푸는 거야. 그 다음에 8번 보기에서 기억부터 미음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기를 참고해서 푸는 거예요. 지문을 참고해서 보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문 보고 보기 판단이죠. 그래서 이건 보기를 먼저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9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표현상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수능 때 저를 만났으면 몇 개 더 맞지 않았을까요? 저 수능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발문 읽기부터 가르쳐야 돼요, 원래. 자, 그래서 전략 짜고 문제 푸는 순서가 그냥 문제 번호 순이 아니라 이제 지문에서 소스를 주거나 문제 유형 순이거든요. 자, 그다음. 자, 그럼 갑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자, 서울 1964년 겨울이죠.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속독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은 아는 작품이 많을수록 당연히 속도상 유리함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유리함이요. 압도적인 유리함. 자, 그럼 여기서 자 안이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고 눈짓을 계속했어요. 나도 동감이었지만 그 사내가 3명이 나오죠. 안, 나, 사내.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요? 나 있죠. 자, 그러면 1인칭이야. 그럼 나는 1인칭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봐야 돼요. 자, 나는 그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아내와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친정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처갓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A, B 묶어줄게요. 반응이죠? 뭘 할 수 없었는데 우리도 궁금하죠? 뒤에 봤더니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거예요.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거야. 처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시체를 팔고 돈 4,000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인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아내가 누워있는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라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바라만 봤죠.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 괴로워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환이 다쿠안과 양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갔다. 자, 그래서 어딘가 식당이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자, 나 한 가지 의논하고 싶은데 오늘 이 돈을 함께 쓰면서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있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승낙했다. 멋지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말했지만 사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멋있게 써봅시다. 그러면 멋있게 써봅시다. 이게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내는 어땠어요? 힘없는 음성. 자, 왜 힘이 쓸 리가 없죠? 어떤 돈을 멋있게? 아내의 시신을 판 돈을 멋있게. 멋있을 리가 없으니. 자, 그다음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금 우리가 나온 어디서 나왔네? 중국집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공간이 바뀌죠. 잘라줘야지. 장면. 그쵸? 잦은 장면의 전환이라고 하려면 제시 지문 부분에서 2번 이상의 장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푼점의 쇼윈도가 있었다. 사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끌어당겼다. 하나씩 입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읽다가 중간에 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그냥 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이 소설을 미리 모르는 사람은 내용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장면을 갈라야 된다든가, 그쵸? 아니면 기호끼리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못 떠올려요. 왜? 줄거리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잖아. 근데 이 작품을 미리 알아. 그럼 어떨까? 아무래도 스토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계산이 중간에 진행이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수 작품은 필수 작품인 거지. 예. 자, 그다음. 자, 여기서 더 갑니다. 자, 그러는 사이 우리는 화재가 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계속 거리죠? 자, 장면이 바뀌긴 했어요. 돈은 자, 30원이 없어졌어요. 화재가 난 곳은 이곳이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불구경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 불구경하는 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불이 좀 더 오래 타기를 바랐다. 이기적이죠. 그죠? 이기적이라기보다 자기 흥미가 중요하냐. 그래, 개인주의적이지. 왜 남의 사건이다 이거지. 공감 못해. 화재가 난 건 누군가의 불행인데 공감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용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자, 요거는 나의 내면인데 내면 위주로 막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건이 계속 있고 대사가 계속 있죠. 자, 그래서 내면 중심의 묘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더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면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그러해요? 일부예요? 일부죠. 그럼 보류.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OX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내면 서술 위주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보류 이렇게. 보류. 그 다음에 2번.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한다. 그리고 사건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답이죠. 그럼 이 안에 서술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해서 그의 내면의식 서술도 일부 있고 그걸 통해 그 사람의 성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으나 그건 부분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은 왜 안 돼요라고 할 일이 아니야. 전체적이 아니잖아. 그쵸? 2번의 내부에 있는 일부라고 1번은.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전 범위에 영향을 미친 선지가 당연히 우위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한다. 여러분 이걸 고르신 분들은 아내의 시신을 판 그 남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관찰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그 아저씨를 관찰하면서 그 아저씨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나요? 아니면 그 아저씨가 겪고 있는 나와 나의 내면인가요? 후자죠. 예, 그래서 아무리 아내의 시신을 판 큰 사건은 사내의 것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사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관찰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관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건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 그 다음 4번. 잦은 장면 전환 2회의 공간 이동이 있습니다만 인물의 가치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기가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 보기의 맨 앞부분에 보면 어디에서 중국집에서 어디로 나왔을 때? 거리로 나왔을 때 그 위치 나오죠? 자, 사환이 있을 때는 중국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온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넣자? 나와 다 사이. 여기 뒷부분에 보면 어디로 갈까? 이게 나와. 그럼 뭐예요? 갈 곳이 없었다. 자, 그래서 다 보면 다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 자, 보기에서 기억부터 미음의 상황을. 그래서 제가 A, B, C, D의 관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사내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이유는 처갓집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할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C의 상황을 알지 못해. 자, 여기서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것을 몰라서 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었죠. 자, 그 다음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결과로 돈 4,000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내의 D는 돈 4,000원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계기가 됩니다. 같이 써주세요. 이 돈이 너무 괴롭거든요. 자, 그 다음 사내가 F처럼 반응한 것은 E가 좌절돼서예요? 아니죠? 승낙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시간 내에 못 들어와요. 그죠? 자, 9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내용이죠? 내용이니까 읽으면서 줄거리 파악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되게 섬세한 부분을 놓쳤다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그 부분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 알 수 없죠. 그냥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의미의 돈인데 의미 없이 써버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괴로운 돈을 빨리 탕진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적절한 선지.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온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건 30항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 등에서 많이 본 조항이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볼까요? 대와 잎은, 자, 순우리말, 순우리말. 그리고 발음할 때 댄립하고 니은이 몇 개 첨가되나요? 2개 첨가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래 마을 같은 경우, 이제 순우리말이죠. 아래 우리말, 마을 우리말. 그 다음에 아랫마을이라고 니은이 하나 덧납니다. 그래서 요때, 자, 시옷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코 더하기 병은 이게 한자어예요. 근데 얘가 고유어죠.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은 쓸 수 있어요. 근데 한자가 안 되지. 한자일 땐 6개의 얘 빼고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죠. 자,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에 발음할 때 코, 뿅 하고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첨가의 된소리 대기가 난다는 걸 반영하여 사이시옷을 씁니다. 하지만 위층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초성이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한자와 한자이고 그리고 6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시옷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규정 예시라서 무난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트 문제죠? 자, 11, 12, 13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기역부터 리을의 문맥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것은? 자, 그러면 이게 문맥적 어휘 문제예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문장 매칭이라고. 근데 중간에 이걸 풀어? 그럼 내용 다 깨져나가. 그쵸? 그래서 11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어휘 문법 문제가 지문에, 독해 지문에 들어갔을 땐 중간에 풀지 않습니다. 왜? 글에, 머릿속에서 글에 대한 처리가 깨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중간에 절대로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번. 윗글의 주된 전개 방식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이게 비문학 지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문학 지문일 때, 긍정 발문일 때 먼저 안 보고, 만약에 이 서술상의 특징 같은 문제인데 부정 발문이면 선지 중에 3개는 그래서 썼다는 얘기죠. 그럴 땐 선지를 먼저 보죠. 자, 그 다음 13번. 윗글이 뭐 하고 있는 거?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3개는 전제고 하나는 아니란 얘기인데 전제는 글 속에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면 합리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1번부터 13번 사이에는 선지를 미리 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정직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고전은 왜 읽는가? 자, 굉장히 긴 지문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선지 먼저 보고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자, 차라리 실전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면 얘를 맨 뒤로 미시는 게 낫죠. 이 세트를 들어서. 그죠? 자, 여러분. 일행직은 어떻게 다를까? 앞으로 일행직이 만약에 많이 진화하면 혹은 급격히 진화하면 그러면 요런 꼴이 될 텐데 25문제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세트를 드러내면 되냐면 이 세트요. 갑자기 이렇게 길어질 수는 없어요. 소설이야. 필수 작품은 길게 낼 수도 있다. 이 정도 소설은 줄거리 알아야지 하고 그냥 길게 줘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작품 아는 사람을 유리하게 해주려는 노력일 수 있다고. 하지만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길게 내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내면 다른 비문학을 못 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버리면. 예, 그래서 이 시험지에서 요 세트를 드러내면 이제 미래의 일행직과 유사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자, 그럼 여기서 고전은 왜 읽는가? 여기 읽으면서 펜터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펜터치. 요약하는 거예요. 고전 속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가 있다. 그 다음, 오래전에 쓰인 고전이 지금도 힘이 있는 건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을 어디서 찾을까? 답은 뒤로 끝까지 읽으면 고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제가 펜터치 하나가 넘어가죠. 왜일까? 우리가 아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비문학과 문학 병합형이에요. 비문학과 문학의 병합형. 요즘에 수능 중에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 자, 그래서 여기 박지원 선생의 그쵸? 답창애라는 편지글. 이게 이 수필로서 단독으로 문학 문제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 눈먼 사람이 갑자기 눈 뜨자, 그쵸? 집을 찾아가지 못해서 울고 있길래 다시 눈을 감아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는 내용이면 훨씬 속독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주는 교훈은 글쓴이가 유도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일야구도하기도 기출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 문학작품이에요. 그래서 물을 건널 때 그 물의 소리나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더 무서웠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가면 그리 무섭지 않은데 오히려 물을 쳐다보면 무서웠더라. 자, 그 다음 이 두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펜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 사실 복잡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대요. 왜일까? 복잡한 정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현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여기랑 여기, 차라리 눈과 귀를 믿지 않는 편이 낫겠다. 자, 요렇게 펜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 문단. 한편 길을 가다가 문득 눈 뜨인 그 사람은 그럼 계속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오해다. 계속 눈을 감고 살라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지팡이도 활용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 지팡이가 없게 되니.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로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저 앞에 나온 문학작품의 메시지를 이 글쓴이가 산출했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밑줄 긋고, 자, 그 다음에 고전은 창에게 답하다에 나오는 지팡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맸을 때 길을 알려주는 지팡이다. 그래서 고전이 지팡이라며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작품들은 예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게 비유가 되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또 펜터치. 우리는 길을 놓칠 때마다 고전을 통해 문제의 중심 위에 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자, 그러자면 긴 호흡으로 여러 분야의 고전들을 꾸준히 섭렵하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문단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생각의 힘을 든든하게 길러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고전에 대한 든든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고전을 늘 가까이 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 글은 고전을 읽자라는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을 얘기할 때 고전이 무슨 기능을 해주는가를 근거로 들었고요. 그 근거 내부에 예시와 무엇이 있다?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시와 비유를 이용해 핵심 논설문이니까요. 고전을 읽자. 자, 이것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자, 그 다음 13번. 윗글이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여러분, 눈을 감고 가랬어. 그래서 그냥 눈 다시 감고 지팡이로 살아 이거야? 아니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것을 유지해라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맹인으로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이 수필을 왜곡해서 잘못 알아듣고 이 글의 글쓴이랑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 아닌 거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문제예요. 그럼 이때 보고 하면 돼요. 이걸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문맥적 의미까지 똑같아요. 근데 3번을 볼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녀는 이제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의 존재는 사전에서 존재를 찾았을 때 존재의 뜻 2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사람들은 일단 눈을 뜨고 나면 지팡이가 있다는 걸 잊는다. 이 존재는요. 있다. 이 자체예요. 있다. 자, 그래서 사전적으로 의미 1, 2로 갈려요. 실제로 존재함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문맥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휘의 뜻이 다의적 관계긴 하나 다르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세트입니다. 자, 그럼 세트 발문 볼게요. 14번에 빈칸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접속어 넣기. 그 다음에 15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기 때문에 미리 보지 않겠습니다. 비문학이잖아요. 그 다음 16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여러분 텍스트가 둘이 되는 거야. 이런 걸 텍스트 확장보기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미리 보면 안 돼. 보기를. 왜? 윗글 보고 나머지 문제들 이때 풀고 그 다음에 더 읽어야 되는 거 읽고 판단.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문 밖에 외연적 텍스트를 읽으면 머릿속이 또 오염돼서 다른 문제 풀 때 방해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 중 성격이 다른 하나. 기호 나오면 성격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러면 지문입니다. 자, 지문에서 최근 몇십 년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신고전파 경제학은 특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국가 개입은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심화된 이후에 나타내야 될 인위적인 대체물이다. 자, 그러면 이 인위적 대체물이 국가의 개입이죠. 국가의 개입, 인위적 대체물 연결. 그리고 신고전 경제학은 이걸 최대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장 나중에 와야 할. 그쵸? 그러니까 시장의 결함이 극도로 심화되면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거라는 거죠. 신고전 경제학은 국가 개입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태초에 시장이 없었다는 게 진실이다. 그러면 시장이 먼저 있었다는 게 누구 설이에요? 신고전 경제학이죠. 근데 시장은 없대요. 그러면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 기호를 주고 역접. 그 다음에 뭐로 바로 가야 될까? 접속어 문제에서 첫 번째 세로선으로 싹 읽으면서, 그쵸? 이렇게 그러므로와 그리고를 지웁니다. 지워두세요. 자, 그 다음 더 봅니다. 자, 여기서 발생 단계부터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다 시장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신고전 경제학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정부가 꾸준히 개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애덤 스미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라는 건, 자, 여러분, 국가적 개입과 반대 개념어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이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같은 개념어예요? 아니면 반대예요? 반대. 이건 국가 개입. 얘는 시장 자유예요. 그래서 시장의 자유. 그러면 기억과 니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일걸요? 그럼 나머지 디귿 리을 보면 되죠. 시장인지 국가인지. 자, 그럼 더 봅니다. 자, 미국에서도 초기 산업화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정부 개입이었다. 자, 그 뒤에 미국은 유치산업 보호라는 아이디어 발생지였어요. 그럼 유치산업 보호를 누가 하는데요? 국가가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말에 나 부분의 연결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구체화를 해준 거죠. 자, 미국도 정부 개입이 있었다. 어떤 개입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정보를 부과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게다가 라든가 예를 들어 유치산업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반면 땡 게다가 되네요. 답 나왔죠? 끝. 근데 검산 필요해요. 이따가 뭐는 넣어주자. 그러므로는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유치산업보호는 국가 개입이기 때문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나왔죠? 그 왕따가 누구야? 자, 네, 국가 개입 말고 시장 자유죠? 그래서 답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거. 그래서 1번과 3번이 국가 개입이기 때문에 2번은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더 봅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성공한 국가 중 정부가 경제 발전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면서 열거했어요. 그 다음 거의 모든 선진국은 사실상 정부가 강도 높게 개입했어요. 리을도 개입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넣고 읽어보니 멀쩡하더라. 검산 끝. 자, 그 다음. 자, 시장제도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지의 여부는 한 나라의 경제 정책적 설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작동하는 정부 없이 잘 작동하는 시장 경제는 없습니다. 이게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었죠. 하면서 노란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글 읽을 때 펜터치는 저랑 일치하는지도 보시고. 자, 그러면 위글의 전개 방식 보죠. 1번. 특정 이론 형성 과정, 이론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신고전 경제학파 이론을 안내한 다음에 반박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누가? 글쓴이가 상반된 주장. 아니야. 시장보다 국가가 먼저였고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생긴 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나라들의 예를 들었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나머지 X포인트 다 쳐드렸어요.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이제 이 16번은 보기로 확장 텍스트.
그래서 이 지문 외적 정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다. 잘 맞물리면 좋은데 근데 이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부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도 누구에 대한 반박이네? 저 지문 전체에 대한 또 반박이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대요. 그러면서 성공하는 정책일수록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고 거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럼 짝 3번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3번. 네, 자 18번부터 20번도 세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발문 보죠.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문학인데 뭐면? 자, 표특이면. 그럼 선지를 먼저 보자고 했는데 너무 길어. 그쵸? 이럴 땐 먼저 보지 마. 이런 건 여러분 표특인데 선지가 길다는 건 단순 표특이 아닌 거예요. 표특만으로 결정이 안 나는 거지. 내용도 여기에 계속 들어가서 그래요. 아니면 표특에 대한 어떤 기반 지식이나 이런 걸 더 요구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보지 않아도 돼요. 미리 보는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이렇게 길면. 그 다음에 19번. 자,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20번은 가와 보기의 공통특징. 여러분, 보기는 확장 텍스트죠. 그러니까 이걸 맨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순서요. 자, 18번, 19번, 20번. 여러분 여기서 가나다 순으로 풀지 말고. 왜냐하면 작품 순으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외연적인 다른 텍스트 있죠? 이런 식이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뭐를 보자 그랬어요? 나요.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털적이 쇠털적이 배목걸새. 그쵸? 자, 이거 지금 사설시조라서 지금 초장이나 중장에 확장이 되어 있고요. 초, 중장에 확장이 되어 있고 열고도 있고. 그래서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A 반복은 있고 열거법 있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내 가슴에 창을 내자. 이따금 답답하면 여다자 볼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때 문제. 웃음을 통해 비애와 고통을 극복하려는 우리나라 평민문학의 특징, 사설시조 평민문학. 그리고 여기서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 창을 내가지고 뚝딱뚝딱. 그래서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싶어. 이게 골개미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이게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이건 재미있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웃겼느냐를 성공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재치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 웃음을 통해. 그래서 골개미가 있다. 사설시조의 골개미. 자, 그 다음에 2번. 초중 종장이 모두 율격을 무시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설시조도 종장은 지켜요. 사설시조도 종장은 우리 평시조와 마찬가지의 길이를 유지합니다. 초중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 같은 경우는 초장도 거의 정형이고 중장이 빵 터진 상태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구체적인 언어,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사물 맞고 반어적 웃음 유발. 사실 답답할 때 여다 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특히 중장에서 여러 종류의 문과 고리들을 열거한다. 맞죠? 자, 그 다음. 네. 자, 이제 외연 텍스트가 없는 것은 다죠. 그럼 다 먼저 풀고 이제 다른 거랑 비교대조 하는 걸 마지막에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봅니다.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어미래 비료더미 위에 치달아 앉아 있다가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더미 위에 치달아 앉아 있다가 건너산에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 이제 그 새가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파리를 두터비가 먹고 두터비는 뭐가 무서워요? 백송골이 무섭죠. 자, 그래서 이건 탐관오리라면 파리는 백성,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백성골은 더 큰 권력자나 외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슴이 깜짝 놀라 풀떡 뛰어 내려오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다. 그럼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마침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죽을 뻔했네. 허세를 떨어요. 이게 바로 집권층의 허세. 더 높은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백성들 앞에선 낮은 자 앞에서 허세를 떠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설시조 유명한 두터비 파리를 물고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풀까요? 여기에 이 문제 좀 치사하긴 했어. 여기 이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너무 치사해서. 왜냐면 왜 치사한지 아시겠죠? 1번 딱 보자마자. 뭐만 빼고라서
백송골은 일상어휘가 아니다 이거지. 그쵸? 자, 그럼 그때 뭐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뭐 새의 종류나 새의 이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다 한자 오고. 그래서 어휘면에서 백송골 빼고 이게 교과서에 천재교육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설명이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설시조에 일상적 어휘로는 뭐가 있다. 근데 그중에 백송골만 없어. 근데 사실 이럴 때는 1번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2, 3, 4를 보고 아웃시켜서 속어법으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죠? 치상건 공감해요. 백송골은 일상어휘가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백송골 땡. 그 다음 나머지는 맞는 말. 그래서 이 시조에 대해서 너무 의미만 이해를 하면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그래서 속어법으로 푸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김상원의 시조죠. 자, 이렇게 청으로 끌려가면서. 자, 여기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시절이 수상하니 올똥말똥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는 시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삼각산과 한강수를 부르죠? 원래 부르면 청자 설정하면 의인화가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닌 걸 부르면 새야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의인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청자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의인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가와 보기의 공통적 특징이죠. 여러분 이거를 둘 다 볼 거예요? 가 본 거에서 먼저 정리할 거예요? 먼저 정리해. 여러분 둘의 공통점이니까 만약에 가에 대한 설명에서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지 말고 먼저 선지를 보고 가에 대해서 X부터 치워. 자, 여러분 가에 서리법이 없어요. 도치법은 있어요. 가노라 삼각사나 뒤집어야죠. 원래 부르고 얘기해야지. 삼각사나 간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 도치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서리는 없어요. 그러면 1번은 이미 땡. 이렇게. 그 다음 2번에 대유법과 의인법. 내가 나온다 그랬지 대유법. 그쵸? 자, 그래서 대유법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말이냐면 제유와 환유를 더한 말입니다. 제유라는 말이 뭐냐면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국과 이별하면서, 그쵸? 우리나라와 이별하면서 뭘 불러요? 삼각산이랑 한강수랑 부르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대요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법도 부르죠? 누구야 잘 있어라 말 시키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청자 설정 자체가 의인법이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데 그럼 이때 가가 맞아. 그러면 공통점인가? 하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찾아볼게요. 자, 안창호의 거국가입니다. 낯선 작품이 맞아요. 하지만 읽을만 하니까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잠시 뜻을 얻었다. 까불대는 이 시운이 나의 등을 떠밀어 너를 떠나가게 하니 일로부터 여러 해를 너를 보지 못할지나 그 동안에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니 나 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한반도야. 그러면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너가 누군 거야? 한반도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인법 맞죠? 그리고 여기서 너를 두고 간다, 너를 두고 간다. 그리고 나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거국가니까 나란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너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 한반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환유가 쓰인 거야. 자, 그러면 제유는 전체를 부분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나라라는 관념이죠. 여러분 국가는 관념이죠. 근데 한반도는 땅이지. 우리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달랐던 점은 앞에서는 제유를 쓰고 여기서는 뭘 쓰고 그쵸? 또 환유를 쓰고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삼각산과 한강수도 사실 우리 고국의 일부지만 그걸 국가로 보면 환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유와 환유를 사용해서 제유와 환유는 대유죠. 그래서 공통점이죠. 고국에 대한 애정을. 답 나왔어요. 답 몇 번?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대구와 대조의 방식을 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와 나 모두 다 대조를 쓴 적이 없습니다. 둘 다 대구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AABA의 반복과 과장법을 통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다 간다 나는 간다에는 있지만 가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과장법이라고 했는데 과장법은 양쪽에 없어요.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여러분 21번은 의문론이죠?
자, 여기서 부엉릴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선지가 현란하죠.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거예요. 뭐 의문론이 어려워봤자지 뭐가 어렵겠어. 복잡한 거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옆에 벌어진 일 써두고 출발하는 게 나아. 아래 보고 위에 보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현상 자체를 적어.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에, 자, 부억에 이것이 기억이 됐다가 뒤에 삽입된 니은 때문에 비음화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기억이 되고 뒤에 니은 첨가되고 니은으로 인해서 기억이 이응이 되니 비음합니다. 그 다음에 콧날에는 니은 첨가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니은 첨가가 있는데 어떤 관점도 있느냐? 여러분, 이 사이시옷에 대해서 무슨 관점이 있냐면 사실 이건 코와 날이 더해질 때 뭐가 첨가돼서 니은이 첨가돼서 시옷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니은 첨가라고만 해요. 근데 국립국어원의 규정의 해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관점도 있고 그리고 사이시옷을 뭐로 착오를 해서 음운으로 착각을 한 발음을 요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된 걸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면 요건 특이 관점이죠. 근데 이 법원직 문제가 이 관점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 관점으로 해야 풀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잘 낸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죽은 이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주류 이론이 아니라 비주류 이론. 그래서 문법론자들 중에 교과 문법론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아직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어요 하고 인정해주는 걸 기준으로 풀어야 풀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관점이 여러 개인 건 다 알아두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니은 첨가라고 보는 게 교과서고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니은 지읒에서는 잠군 단순화 후 교체 된 소리 되기. 그 다음에 훈른에서는 잠군 단순화 후 유마. 자, 이렇게 해놓고 1번입니다. 맞불.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교체의 된소리 대기. 자, 이때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여러분,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음군 단순하면 이렇게 얘기해.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된 게 아니라 자음의 수가 제한된 거지. 자음이 제한된 건 음절의 끝소리고 자음의 수가 제한되는 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하나만 남아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도한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비주류 관점으로 봐야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을 니은 첨가로 보면 어때요? 니은 첨가로 보면 1번이 답이 되지. 근데 답안이 1번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점으로 풀어줘야 답이 나오는? 그렇죠. 비주류 관점으로 풀어야 답안이 3번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에 기억, 니은, 리을, 인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자, 그러면 인니는 자, 이게 뭐가 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됐다가 뒤에 있는 니은에 비음화 되죠. 그러면 이게 비음화가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억. 자, 여기서 비음화. 그 다음에 니은. 이걸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리을, 유음화. 이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니은에 대해서 니은 첨가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자체가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낸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앓고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나요?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자, 그래서 잠, 축약이 일어났는데 디귿엔 축약이 없죠. 교체의 된 소리 대기가 있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또 쉽죠? 답은 쉬워.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뭐 문제 이렇게 개똥 같아. 쉬워. 얘 답이네. 아, 그럼 얘는 비주류 관점이네. 끝. 이렇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디귿, 리을, 목도에서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니까 자음군 단순화. 자, 그 다음 22번. 자, 22번은 해설지 보시면 되는. 자, 그래서 우리 시간 없으니까 22번은 빨리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고칠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틀린 것만 고치세요. 요 맞춤법이니까 해설지 참고. 자, 그 다음 문제.
23번 세트입니다. 자, 23번의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게 문학이죠. 그럼 먼저 볼까요? 시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안 읽어도 돼. 뭐니까? 시점. 그러면 나는 글을 읽으면서 뭘 신경 써야 돼? 시점. 그쵸? 자, 그 다음에 24번. 기억에 숨겨진 화자의 의도. 자, 그러면 소설에서는 이렇게 기억이다 그러면 서술자의 의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윗글로 보아 놀란 만큼 반짝거리는 권 씨의 구두가 상징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교과서 필수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최근에 나라에서 낸 기타 직렬 문제들을 보고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필수작은 필수작답게 나오죠. 그리고 낯선 거 나오면 문제가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낯선 작품 나올 때 문제를 어렵게 안 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에 주로. 그렇죠? 근데 이게 필수작일 때는 시간이 빡세더라도 무리한 텍스트량을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래서 9켤레 구두로 사라진 사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왔던 작품들은 우리 교과서래.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그 뒤에 뜻밖에도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나 1인칭. 근데 주인공일지 관찰자일지 모르는데 모르면 안 되지. 미리 알았어야지 작품. 그럼 이 사람은 누구죠? 1인칭 관찰자죠? 그래서 이 사내가 사라지게 되는 스토리까지죠. 자, 그럼 줄거리 알고 보면 훨씬 쉽죠.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알거든요. 그 수술해야 돼서 수술비를 빌리러 왔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미리 안다면 당장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내가 안 빌려줬는데 나중에 마음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직접, 그쵸? 그래서 돈을 보내죠. 자, 그럼 여기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자, 이 사람이 아주 간곡하게 돈을 빌리는 부분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요? 아니면 추측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나는 관찰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추측하죠. 추측하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전달받은 말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근데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불려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엄숙한 표정으로 나는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불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못할 뻔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안 빌려주는 거죠. 병원 이름은 뭐죠? 자, 원산부인과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자,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겠습니다. 매달려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 두어 번 문질렀다. 자, 바쁠 텐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작은 여러분 진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적는 거야? 발상하는 거야? 이거 다 지어낸 얘기죠. 그럼 왜 하필이면 구두를 막 옷에다 닦을까요? 우리가 구두가 더럽잖아, 기본적으로. 그 옷에 안 닦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발을 들어서 바지가랑이에 닦죠. 그럼 뭐를 계속 문지르고 있는 거야? 구두. 이게 뭘 상징하기 때문에? 자존심. 아침마다 이 사람 구두 닦았잖아요. 나도 한때 지식인이고 나도 이렇게 막노동하던 사람 아니었는데 하면서 아침마다 구두를 꺼내 닦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필수 작품 정리는 하고 시험에 도전을. 자, 그다음 여기서 결국에 가서 돈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여기서 자,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네요. 보증금을 마련해서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라고 의사가 흉을 봐요. 근데 나는 알죠. 이 사람 뭐 하고 다니는지. 그냥 도망가서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돈 꾸러. 그럼 사정도 모르고 의사가 그딴 소리 하면 듣기 싫겠죠. 그래서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비꼬는 거죠. 너는 돈을 줘야 애를 꺼내지?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아버지 노릇도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 역성을 들어주는 거지? 그쵸. 그 사내의 역성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 말이 제발 의사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왜 뼈가 있는 소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시점. 나는 1인칭 관찰자. 땡. 자,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는 걸 액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점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 사람을 관찰하고 있으나 그걸 액자로 하진 않아요. 자, 그러려면 전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액자도 없고 시점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속의 서술자의 요약적 진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작품 속에 대사는 간추려 얘기한 부분이 있죠. 의사가 이러저러 하랍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걸 이 글 전체의 서술 방식으로 볼 수는 없죠. 자, 그 다음 24번 여기 화자의 숨겨진 의도, 그 말을 한 인물의 의도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원장을 비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이 이 말에 뼈가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원래 인성이 안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쵸? 자, 이 의사는 못 알아들었을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이었고 25번 윗글로 보아 놀랄 만큼 반짝거리는 권씨의 구두는 그래서 한때 지식인이었으나 뭐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막노동꾼으로 살아가서 결국에 아내의 수술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내에 너덜너덜해진 자존심, 그 자존심을 위한 몸부림이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출코드 시즌에 부족한 독해를 외전으로 채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